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과학과 종교 시간입니다. 저희가 테일하르드 샤댕 신부의 사상을 배우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 또 종교적 삶, 또 우리 사회적 삶, 이것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이런 강좌를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태옥 선생님 또 이렇게 저희들 이 강좌 진행을 위해서 또 참석했습니다. 정태옥 선생님 오늘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인원에서 인류의 출현까지 과정을 좀 선생님 모시고 좌담을 시작하게 됐는데 약 3천만 년 전 스페인 그리고 시베리아 살림벨트는 원숭이들의 낙원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오늘날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일대에서 200만 년에서부터 약 700만 년 전까지 유인원이나 호미니드의 화석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동아프리카가 인류의 요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약 3천만 년 전 스페인 시베리아 살림벨트가 인류의 요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시원한 그늘 아래서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진화와 생활상을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뜨거운 열대 사막에서 모래 속의 바늘을 찾듯이 인류의 조상을 발굴한 고인류 학자들이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인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아직도 미완성 피조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인류 학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요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들은 전문적인 고인류학에 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는 진화한 존재인가? 또 진화한 존재라면 왜 진화를 하는 존재인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왜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라는 과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1924년 레이몬드 다트에 의해 태웅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가 발견된 이래 인류의 진화 계보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타웅아이 발견 이후 동아프리카 지구대 일대에서는 많은 피테쿠스 속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원인 피테쿠스 중 어느 종이 원인 에렉투스로 진화했는가를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질없는 일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진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좁게는 종 전체가 협력하는 공진화이고 넓게는 생명권 전체의 공진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 몇 개체의 돌연변이가 진화를 선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난 시간에 DNA 생명권 공진화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현은 단백질 정보의 공유성에서 유래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새로운 인류의 출현 역시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인류학에서 원숭이 원인과 근원 원인, 원자 한문 도금이 같아서 혼동이 됩니다. 그 차이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꼬리 없는 원숭이를 유인원이라고 하고 이 유인원 중에 인류로 진화한 종을 호미니드라고 하거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발굴한 대부분의 피테쿠스 속은 호미니드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을 원숭이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들 호미니들 중에 뇌 용량이 크고 직립보행을 한 호미니들을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 그래 직계조상이라 하면 좀 가까운 조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원 원자 원인이라고 하는데 학명으로는 호모 에렉투스, 직립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자바 원인, 북경 원인은 모두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원인에서 한자음이 같아서 앞으로는 그 원인, 그 원숭이 원자에서 원인을 피테쿠스라 하고 근원 원자 원인을 호모 에렉투스 또는 직립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그 피테쿠스라고 하고 그 근원 원자 원인을 그 에렉투스 또는 그 직립 원인으로 저희들 이제 알고 그렇게 이제 이 강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인 그 피테쿠스에서 에렉투스로 진화하는 중간 계층에는 또 어떤 종이 있었는가? 그 신부님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기 요게 탄자니아거든요. 그 빅토리아 호수 있는 이 탄자니아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제가 동물 농장을 좋아하니까 TV를 통해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자연 동물원 그 세렝게티는 그 자체가 그 동물들의 낙원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래. 갑자기 왜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가요?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 내 그 올드바이 협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협곡이라고 해서 그랜드 캐년처럼 깊은 협곡이 아니고 평범한 협곡인데 올드바이 협곡은 반경이 약 25km 호수에 퇴적된 지층인데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충적세 약 22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지질 시대를 말했는데 지층이 형성된 곳으로서 다양한 동식물의 화석이 많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래서 1959년과 1960년에 영국의 루이스 리키 부부에 의해서 약 180만 년 전 고인류 화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처음 발굴해서 몇 개의 이빨 한 개와 아래 턱뼈, 두개골 조각과 일부 손뼈 화석이었는데 이후 올드바이 계곡에서뿐만 아니라 케냐의 나이로비, 쿠비보라 등지에서 같은 종의 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올드바이 계곡 등지에서 발굴된 그 고인류 화석은 지금까지 발견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는 다른 그 호미니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리키 부부는 이 고인류 화석을 호모 하빌리스라고 명명했거든요. 그래서 하빌리스라면 그 재주가 있는 그런 뜻인데 손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도 조잡한 석기나 엽기는 그 바벨 들어다는 그 엽기가 아니라 그 돌을 다른 데로 딱 치면 조그만 조각돌이 되잖아요. 네. 조약돌. 네, 조약돌. 그래서 땅에 그냥 자연 상태로 있는 조약돌이 아니라 큰 돌을 깨서 만든 작은 돌, 조약돌을 엽기 돌 석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써서 약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흔적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호모 하빌리스의 석기는 뗀 석기, 그렇게 큰 돌에서 쳐가지고 그 작은 큰 돌을 깨내는데 깨내면 왜 돌이 좀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잘 손으로 쉽게 해서 윗부분을 단순하게 다듬거나 손질한 돌도끼나 동물뼈를 인위적으로 가른 흔적이 발견돼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석기를 의도적으로 제작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구석기 시대 네. 하면은 멀어도 뭐 몇십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인류는 20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였죠. 그렇죠. 예. 참 엄청 그 우리 좀 저희가 놀랍거든요. 이 시간적인 그 거리가. 그렇죠. 그 신부님께서 왜 어렸을 때 냇가에서 그 낮은 곳에서 그 맨손으로 물고기 잡을 때 네. 돌을 내리쳐서 잡고 예,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많이 썼죠. 예. 예. 그 신부님께서 그 행동이 바로 2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하던 구석기 시대 행동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구석기 인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간 뭐 제 안에도 구석기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 살고는 우리 대부분은 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나 현재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흘러간 먼 과거로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흘러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란 축적된 과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돼.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샤르텔 신부님이 시간 안에 공간이 있다고 그 공간이 내용이 바로 시간의 축적으로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조약돌만을 사용하다가 호모 하빌리에스 와서는 사냥한 영양의 가죽을 벗기거나 땅속의 구근을 이렇게 캐기 위해보다 날카로운 돌을 제작했다는 사실은 지금 보기에는 하찮은 기술로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인류 진화의 커다란 도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1836년 덴마크 고고학자의 위리겐센 톰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덴마크의 고고학자 그렇지. 위리겐센 톰슨이. 예. 근데 이분이 그 호모 하빌리스를 손쓴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붙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렇죠. 방금 선생님께서 그 조약들에서 뗀석기로 기술의 진보가 그 인류 진화의 커다란 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봅시다. 생물에서 물질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은 항상 두 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먼저 물질의 정보화 현상, 예. 그 의식 현상과 DNA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물질로 만든 물질화 현상이 RNA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은 DNA, RNA의 그 작용이 생물이라는 폐쇄된 영역 공간에서 단백질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봅시다. 조약돌을 사용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마찬가지지만 호모 하빌리스가 조약돌에서 좀 날카로운 뗀석기로 기술의 진보는 먼저 날카로운 그 사냥을 한 것을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데 날카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정보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의 그 물질의 정보화 현상이래. DNA이란 말. 그렇죠? DNA죠. 그래서 날카로운 게 필요하다 해서 돌을 깨가지고 뗀석기로 날카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물질로 막 바꿨잖아요. 네. 그건 RNA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생물은 DNA, RNA 현상이 폐쇄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데 이 뗀석기를 만들었다는 건 DNA, RNA 두 현상이 생물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호미니드에 와서 물질의 생성과 소멸 현상이 생명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신부님 혹시 그 서울 암서동 그 선사유적지에 가보신 적 있어요? 예, 제가 서울을 갈 때마다 거기 좀 많이 지나치고 또 거기 그 88 올림픽대로 지날 때 그 복원된 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물어보시죠? 이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그 12월이 그 서쪽 밑에 보면 요즘에 그 123층 높은 빌딩이 하나 생겼죠. 그 뭐라고 그러나? 롯데월드라고 그러나? 롯데타워. 롯데타워라고 그래? 롯데타워. 네네. 자, 우리는 그 움집에서 123층 빌딩으로 바꿔지는데 6,000년이 걸렸어요. 6,000년. 물론 새들의 둥지나 개미나 벌도 집을 짓고 살지만 개미나 벌이 약 1억 3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중기에 출현한 이 개미나 벌집은 오늘날도 그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움집에서 123층 빌딩으로 변하는 데는 우리는 인간은 6,000년 걸렸어요. 신부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 우선은 제가 요 대답을 하기 전에 그 롯데월드가 요새 롯데 집안이 아주 개판 오본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암담합니다만 그 인류에게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이 발달한 결과물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신의 그 실체는 신부님은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물질 영혼의 기능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신은 그 비물질 영혼의 기능으로 믿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생명체 밖에서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정신의 실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조약돌에서 그렇게 조그만 돌을 쓰던 조약돌을 쓰던 피테쿠스에서 뗀석기로 기술의 진보는 정보의 인식과 전달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즉 정보 현상이죠. 그 정보 현상이 호모 하빌리에서부터 생명체 내에서가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약돌에서 뗀석기로 진보나 움집에서 123층 빌딩으로 진보는 단백질 정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약돌에서 뗀석기로 기술의 진보 처음에는 모방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었겠지만 기술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모방만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정보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 정보는 유전이 안 됩니다. 유전이 안 됩니다. 문화 문명을 통해서만이 유전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인간의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정보 현상을 정신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영혼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새의 둥지나 개미나 벌집도 생명체 밖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전혀 발전이 없는 이 기술은 DNA, RNA, 단백질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 정보 현상이 예. 그 생명체 밖에서 일어난다면 단백질로는 불가능한 이름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정보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를 영혼의 기능으로 안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신께서 질문하신 영혼의 기능에 관한 온전한 답을 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찾기 위해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겨우 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물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제가 샤르탱을 이해하려면 멀었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 현상을 정신 현상으로 보신다면 정보의 축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호미니드에서 그 정보는 1차적으로 개체의 뇌에 저장됐고 2차적으로 문화 문명에 축적됩니다. 1차 정보는 뇌에 저장하니까 단백질 정보거든요. 의식이란 말입니다. 2차 정보는 공유되는 의식 정보로서 정신의 식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기 유니론에서는 이 현상을 인식하기가 어렵지만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정신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인식됩니다. 조약돌에서 뗀석기로 기술을 진부를 해온 호모 하빌리스에서 정신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오늘날 침팬지도 피테쿠스와 같이 조약돌을 던지거나 딱딱한 호두 같은 핵과류를 돌로 깨거든요. 침팬지도. 다만 침팬지는 그 수준에 정지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 그 1998년 그 신시내티 대학 정치학 교수 그 조지 비숍은 미국인들이 그 진화론을 얼마나 믿는지 그 설문조사에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45%, 유실론적 진화론이 40%,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10%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영혼을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동물에서 의식 현상이 인류에게서 정신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동물에서 의식 현상은 어디까지나 단백질 정보 현상이 있거든요. 인류에게서 의식에서 정신으로 전하는 조약돌에서 뗀석기로 기술의 진보와 같은 원리로서 그 결과물이 인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원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이 영혼을 창조하신 것으로 보는 그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서 사상이 가장 많으니까 그게 앙리 베르고성의 그 책 있죠. 그 창조적 진화. 이 양반이 그 철학자이면서 유일하게 그 문학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철학자이면서도 그 글을 아주 유련하게 그 쓰신 분이다. 철학자이면서도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창조적 진화에서 우리는 전에 하루는 빛, 하루는 뭐해서 꼭 6일 만에 창조되고 끝났다고 구약의 창조론을 공부해 왔는데 이분의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창조 과정에 있다. 이분은 과정 철학의 그 대가거든요. 그렇게 샤른생 신부님도 이분의 영향을 가장 영향을 받았어요. 그 앙리 베르그슨이 서자 그 창조 진화론 쪽 항상 들고 다니셨다니까. 그걸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이다. 유신론적 진화. 앙리 베르그성. 앙리 베르그성.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혼의 개차선을 갖는 그 영혼이란 우리들의 영혼이란 말은 죽은 시체의 다른 존재로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대비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혼 그러면 그 어디 육신과의 대비. 육신과의 대비하니까 내 자신의 다른 존재로만 그렇죠. 인식한대요.
그냥 오직 개체성으로밖에 인식을 못해요. 용은. 근데 공유되는 의식이 정신의 출현은 사회성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사회성이 없으면 안 나와요. 정신은. 그러면 사회성이 없으면 정신이 안 나오면 그 영혼의 개체성일 때는 어떻게 정신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그 여기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 따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가 남긴 유물은 겨우 몇 개의 화석과 석기 파편 때문이거든, 뺏겨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회성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피테쿠스하고 호모 하빌리스 그 유물 갖고는 그 이후 인류의 진화 단계를 더듬어 나가면 의식과 정신의 전환 과정을 사회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의 그 신체적 진화에는 어떤 점이 있었는가? 여기에서도 라마르크의 그 생명의 복잡성이 의식의 복잡성으로 이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나스 일명 타옹아의 내용량이 440에서 500cc 비해 호모 하빌리스는 그 어린아이의 해골이었는데도 내용량이 500에서 600cc였습니다. 특히 1972년 루이스의 아들 리처드 리키가 케냐의 투르간 호수 동쪽에서 약 250만 년 전 지층에서 나온 그 화석에는 뇌용량이 800cc나 됐어요. 완벽한 두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빨이나 턱뼈, 이마 등 차이가 있지만 고인류 학자들도 그 분간을 못하고 화석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 화석을 발굴한 고인류 학자들 있고 그분들을 다시 분류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만큼 그 화석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구분하기 어렵죠. 유인원에서 호미니드로 이행하는 표준은 그 직립보행에 의한 언어의 출현, 그리고 뇌의 용량 크기, 진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테쿠스에서 현생 인류까지 뇌의 용적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그 지난 시간에 호미니드에서 인류로 진화하는 그 큰 차이점이 직립보행을 설명했고 오늘은 그 뇌의 용적의 크기의 진화를 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그 타옹아이가 뇌 용적이 440cc.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발견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로부스트가 519cc. 그다음에 호모 하빌리스가 640cc 정도. 그리고 그 뒤젠 위버가 발견한 자바 원인이 883cc. 그 샤르텐 신부님이 발굴하신 북경 원인이 1043cc.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그 뇌 용량은 평균 1450cc입니다. 갈수록 용량이 커지네요. 예. 확실히 그 뇌 용량의 크기는 인류 진화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호모 하빌리스는 직립보행을 한 그 호미니드였습니까? 호모 하빌리스는 그 자바 원인이나 북경 원인과 같이 완전한 직립보행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뗀석기를 사용한 호모 하빌리스는 조약돌을 사용하던 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하는 인류 진화의 한 고리, 그 고인류학에서 미싱 링크라고 하죠. 미싱 링크, 예, 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호모 그 하빌리스의 사회성은 어느 정도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긴 유물이라고는 썩지 않은 이빨이나 뼈 조각뿐입니다. 다행히 그들이 남긴 뗀석기를 통해 그들의 사생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석기를 깨서 다듬었다는 행위는 모방에서 공유성으로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집단 내 사회성이 형성되었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 리키는 호모 하빌리스가 적극적인 사냥을 시도했다고 아직 했는데, 오늘날 고인류 학자들은 이 호모 하빌리스가 소형 동물을 사냥하거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거나 다른 동물의 사냥감을 빼앗기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그 화석뼈와 석기만으로는 그들의 사회성을 온전히 인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모 하빌리스 종은 그 동아프리카에서만 출현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호모 하빌리스 화석이 동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 슈아르트 크란스라는 데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거기서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시베리아에서 호모 하빌리스가 사용하던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연대는 180만 년 전인데, 이때문에 그 호모 하빌리스가 아프리카 이외에도 생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확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현생 인류가 출현하는 진화에서 피테쿠스, 하빌리스, 에렉투스라는 계보에서 수많은 인류종이 출현했다, 멸종했다, 이런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현생 인류의 출현이 그 단선적인 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피테쿠스에서 에렉투스로 그 인류의 조상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뗀석기의 발명은 인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한 단면이면 틀림없습니다. 호모 그 하빌리스 이후 최초의 원인 화석은 자바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샤르댕이 발굴한 북경 원인도 또 있습니다. 이들의 그 진화 과정과 생활상에서 보다 인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그 내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후 고 인류의